Da-da-da, da-da-da,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자, 지난해 외래 진료가 가장 많았던 질환은요, 감기 같은 급성 기관지염이었습니다. 자, 그럼 2위는 어떤 질환이었을까요? 바로 치주 질환이었는데요. 옛말에 치아 건강은 오복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치아 건강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흔히 풍치라고 하는 치주 질환은요, 심한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풍치가 심해지면은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기도 하고 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요,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치주 질환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장학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치주 질환의 치료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또 엄청 아프다 하시는 분들 은근히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 치주 질환 어떤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치주 질환은 잇몸병, 흔히 풍치라고도 하는데요. 치아 주변, 즉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과 뼈에 생긴 염증성 질환입니다. 이러한 잇몸병은 만성 질환으로 소리 없이 진행하다가 증상이 나타나서 치과에 내원했을 때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서 심한 경우에는 치아를 뽑아야 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네. 치주 질환은 음식물 섭취 후에 구강 내에 남아있는 음식물 잔사가 잇몸에 염증을 만들면서 시작됩니다. 병의 정도에 따라서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초기 잇몸 질환은 치은염이라고 부릅니다. 잇몸의 염증이 연조직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간단한 치료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잇몸 질환이 진행될수록 잇몸뿐만 아니라 잇몸 아래, 잇몸뼈까지 녹게 되는데요. 이것을 치주염이라고 부릅니다. 네. 일단 잇몸 뼈가 소실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이 어렵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계속 치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좀 생소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치주 조직이라는 말, 정확히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건지 좀 풀어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치주 조직은 치조골, 잇몸, 배각질, 치주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치조골은 턱뼈에서 치아를 향해 나와 치아를 둘러싸고 잇몸은 피부가 몸을 덮는 것처럼 치조골을 덮어 외부와 격리시킵니다. 네. 그리고 배각질은 치아 뿌리를 감싸고요. 치주인대가 배각질에 붙어 있게 됩니다. 네. 치주인대는 치아 뿌리와 치조골을 연결을 하고요. 씹는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치주인대에 있는 세포는 손상된 치아 주위 조직을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곧 치주 조직은 치아를 턱에 붙어 있게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잇몸과 치아 사이에는 V자 모양의 틈이 있는데 이 홈 아랫부분을 박테리아가 공격하여 치주인대와 잇몸 조직을 손상시키는 것이 바로 치주 질환입니다. 네. 염증이 진행돼서 더 많은 조직이 손상되면서 홈이 치주낭으로 발전하게 되며 치주염이 심할수록 치주낭의 깊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네. 또 치주낭이 깊어지면서 치주인대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골소실이 일어나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 치주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또 입냄새도 나고 나중에는 이가 흔들리기까지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치주 질환의 증상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준비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치주 질환의 증상으로 흔히 뜨겁거나 찬 음식에 매우 시린 증상이나 잇몸이 빨갛게 붓고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이 근질근질하여 쑤시고 싶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네. 치아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서 빼내고 싶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입맛이 나쁘고 입안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에서 고름이 나와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잇몸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치아를 빼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치아가 저절로 빠지기도 하고요. 틀니를 사용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틀니가 잘 맞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사진으로 봐도 정말 딱 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또 설명으로 들은 증상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치아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하거든요. 아프기 시작해야 그때서야 좀 관심을 갖기는 시작하는데요. 근데 치아가 이렇게 아프기 전에 미리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를 보낼 때 미리 알아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가 진단 방법 따로 없을까요? 네, 다음 말씀드리는 사항에 해당 사항이 된다면 치주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하겠습니다. 네. 입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네. 양치 시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치주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잇몸이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네. 잇몸에서 피나 고름이 나오는 경우에도 치주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하고요. 이가 점점 벌어지거나 이 사이가 들뜬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거나 차은 음식에 이가 시리다고 한다면 치주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하겠습니다. 네. 자, 치주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이 진행이 되고요. 나중에 좀 고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8개 항목 한번 미리 체크해 보시고요. 몇 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은 그때는 바로 치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주 질환 정말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질환으로 충치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발생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치주 질환은 모든 치과 질환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유병률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네. 2007년도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치주 질환 유병률은 73.9%였고요. 네. 30대 이상이 77.1%였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예. 그리고 연령별 치주 질환 유병률을 보시면 19에서 29세가 62%를 시작으로 네. 60에서 69세는 85.5%까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네. 2007년도 건강보험 통계 지표에 따르면 다빈도 질병의 외래진료 순위에서 치주 질환이 전체의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병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성인 인구의 6명 중에 1명은 치주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그러니까 연령대에서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정말 전 연령대에서 치주 질환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나 치주 질환이 많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충치에 대한 인식도는 환자분들의 인식도는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치주 질환에 대한 인식도는 아직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강위생관리나 정기적 치과 검진을 통해서 예방은 더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나 불신감은 치주 질환을 유병률을 더욱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장학선 선생님과 함께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평소에 좀 이가 아프셨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 하시는 분들 오늘 상담 전화로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치주 질환의 예방과 그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국민들 70%가 겪는 치주 질환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치주 질환의 원인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치주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아에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플라그라는 세균막이 원인입니다. 네. 이 플라그는 끈적끈적하고 무색이며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단단해지면 치석이 됩니다. 플라그와 치석이 쌓이면 잇몸이 치아로부터 떨어지게 되고요. 네. 이로 인해서 틈이 벌어지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치주낭이 형성됩니다. 염증이 진행되면 잇몸과 치아 사이가 더욱 벌어지게 되고요. 잇몸 뼈가 파괴되며 결국에는 흔들리는 치아를 뽑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심한 치주골 손상으로 치아들이 내려오거나 뻗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웃을 때 보이게 되는 앞니 부분에서 발생한다면 통증 이외에도 대인관계에 있어서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자,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요. 예.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요. 네. 그 잇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양치할 때마다 네. 자꾸 피가 조금 나고요. 네. 제가 변비가 좀 있어서 그런가 좀 많이 피곤하거나 그럴 때 더 많이 피가 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스케일링을 솔직히 뭐 이렇게 맨날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네. 이 잇몸에 좋은 약을 네. 약만 복용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요
뭐 저희가 보통 보면은 잇몸에 좋은 치약도 있고 잇몸에 좋다는 약도 있고 한데요. 네. 그런 것들은 잇몸이 건강할 때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에는 그 염증을 치료를 하셔야 잇몸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칫솔질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치질 할 때마다 피가 나는데 그럼 이거는 뭐 치과 가서 따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치과에 가셔서 뭐 정확하게 어떤 피가 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대개 피가 나는 경우에는 양치질이 잘 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잇몸이 부어서 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칫솔질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칫솔질을 하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치를 제대로 못해서 피가 네. 날 수도 있는 거군요. 예. 네. 어떻게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그 잇몸에 네. 좋은 그 약을 먹는 것보다는 그 병원을 가는 게 더 낫다는 얘기신가요? 예, 병원에 가셔서 뭐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잇몸에 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뭐 약이나 치약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더욱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네, 그럼 그 스케일링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스케일링을 먼저 받으시고 잇몸 상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또 평가를 한 이후에 그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면은 또 잇몸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럼 스케일링은 이제 앞서서 스케일링을 뭐 자주로 받으러 갈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뭐 자주 받을 필요가 없이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보통 스케일링은 뭐 또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잇몸이 좀 평소에 피가 많이 난다거나 뭐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거나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치과에 자주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1년에서 말씀드립니다. 2번에서 4번 정도 받게 되는 거네요. 네, 예. 네, 어떻게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아,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이가 전체가 신이거든요. 근데 주로 앞니가 많이 시려요. 아, 앞니가요. 찬 거를 예. 못 먹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지금 치료는 할 수 없고 치약으로 네. 치약 이름을 적어주면서 그 치약을 사서 치약을 쓰면은 몇 개월 쓰고서니 네. 또 좀 덜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시린 거를 신경치료 한다고 해서 치약으로 지금 닦고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이가 시려가지고 찬 걸 못 먹거든요. 네.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요. 네. 치아가 잇몸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 치아 뿌리 부분은 껍질이 치아 구조상 껍질이 얇기 때문에 차고 시린 거에 많이 실릴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잇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조금 해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증상이 계속 더 심하다고 한다면 신경치료나 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것도 연세에 따라 마찬가지로, 퇴행성처럼 나타나나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주염으로 진행이 된 상태고요. 어머니 차고 시린 게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치료를 하셔야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근데 병원에 다녀오셨고 치약을 써보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네. 그 말씀에 따라서 일단 치약을 먼저 써보는 과정이 근데 필요한 치약을 건가요? 먼저 써보는 것보다는 네. 치과에 가셔서 치아가 이렇게 시린 이유나 원인을 먼저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어머니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근데 병원에 가니까 네. 네.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주로 앞니가 지금 많이 팽겨 있거든요. 팽겨가지고 그런지 옆에 하고 많이 시려가지고 찬 걸 아예 깨물질 못해요. 근데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과에서는 치약을 쓰라고 하고. 치과에서 어머님이 정확한 상태를 알려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상태를 봐야지 알 수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이 치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치아를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 시린 거에 너무 고통을
있거나 뭐 그러시다고 한다면 치아를 뭐 뽑거나 해서 해결을 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서 치료가 힘든 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한 상태는 사실 봐야지 아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떡하나요, 어머님. 딱히 일단 정확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정확히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네, 저는 45살이고요. 예. 네. 이빨이 어느 날부터 이렇게 위 아래 이빨이 네. 벌어져 있으면서 안 맞고 이빨 사이사이가 벌어지면서 이빨을 닦으면 잇몸에서 피가 나요. 네. 네. 이빨이 시려요. 네. 예. 앞서 설명드렸지만 사람이 이제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면서 주변에 치아 주변에 치아 뼈를 점점점 녹이기 때문에 옛말로 치아가 솟는다고 하죠. 그래서 치아 주변에 잇몸뼈가 내려가기 때문에 치아가 솟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치아 뿌리 부분은 차고 시린 거에 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증상은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네. 그런 증상을 조금이라도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치과에 가셔서 일단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면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증상은 저희가 앞서 딱 말씀하신 그 증상과 거의 부합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럼 병원은 가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병원에 갔는데 네. 네. 이빨 뭐 저기는 별 딱히 증상은 없는데요. 네, 예. 근데 이 집에만 오면 치료 받고 할 때는 괜찮은데 이 네. 집에만 오면은요 잇몸이 이렇게 시리다 해야 되나? 네. 그러세요. 어머니 그리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치아가 시리거나 뭐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잇몸도 달아 없어졌어요. 예, 예, 예. 아, 잇몸이 다른 경우에도 치아가 네. 이제 신경관하고 더 가까워져서 더 시리 증상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심하게 다른 경우에는 그쪽 부분을 메꿔주는 방법에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치과에 내원하셔서 그 잇몸을 메꾸는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잇몸이 심하게 다른 경우에는 뭐 신경 치료를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 등이 있으니까요. 가까운 치과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머니 치주 질환이 있는 걸로 일단 생각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한번 그렇다면 다른 치과 병원을 한번 또 가셔서 여러 곳을 가셔서 진단을 제대로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자, 앞서서 치주질환의 자가진단법 소개해드렸었죠.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입냄새가 심하게 난다. 두 번째,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 세 번째, 잇몸이 빨갛게 불어오른다. 자, 네 번째, 이 사이가 점점 벌어진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잇몸을 누르면 피나 고름이 나온다. 여섯 번째,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이가 시리다. 또 일곱 번째, 이가 들뜬 느낌이 든다. 여덟 번째, 이 사이에 음식물이 잘 낀다. 이 8가지 중에서요, 몇 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약간의 치주 질환을 한번 의심해 보시고 가까운 치과를 한번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치주 질환이 잘 생기는 경우가 또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우들이 해당이 되죠? 치주 질환이 가장 잘 생기는 경우는 네. 구조적인 문제로 치태나 치석이 더 잘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상실된 치아를 수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 그다음에 치열이 고르지 못한 경우, 그다음에 교정장치 등을 장착한 경우에 잇몸의 잇몸병이 주 원인인 치태와 치석이 잘 생겨서 치태와 치석이 침삭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더욱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치주 질환이 있으면요, 잇몸, 입속 건강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건강상의 문제까지 또 덩달아 일으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게 사실은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치주 질환은 단순히 치아를 잃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네.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치주 질환은 당뇨병의 6번째 합병증이라고 알려져 할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치주염으로 치아를 잃게 되는 수가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협심증이나 동맥경화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도 이런 치주 질환과 연관성이 깊은데요. 세균에 의해서 잇몸이 만성적인 감염 상태가 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혈관 내에 혈액 내에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게 되면 혈관 폐색이 일어나 이것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부터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다라고 한 게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치아 건강, 단순히 치아 건강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과도 연계가 있는 만큼 그만큼 더 주의하시고 신경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요, 이 치주 질환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첫 보시죠. 번째 그림을 보시면 가벼운 치은염이 있는 상태입니다. 치면 세균막이 제거되지 않아서 잇몸 색이 붉게 변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치은염이 조기에 치료되지 않았을 때 염증이 진행되어서 초기 치주염이 된 모습입니다. 잇몸이 좀 더 붓고 붉어지면서 잇몸 치술질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기 시작하고요. 네, 치태 세균막이 단단한 치석으로 변해서 잇몸 밑으로 내려가 치주 조직에 염증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치주염이 상당히 진행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빨갛네요. 예. 이 시기에는 잇몸이 심하게 붓고 피가 자주 나면서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단단한 치석이 계속 쌓여서 잇몸이 내려가 치아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더욱 진행이 되면 말기 치주염이 되면 잇몸뼈가 다 파괴되어서 치아가 흔들리고 뿌리가 다 내려가서 저작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또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며 심한 염증으로 인해서 얼굴이 붓기도 합니다. 이때는 치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고요. 치아를 빼야 하는 경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치은염이나 초기 치주염일 때 미리 치료를 하면은 마지막에 이가 뽑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 걸 좀 방지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아이나 어른이나 치과 가기를 참 싫어합니다. 그 윙하는 소리가 또 듣기 싫거든요, 저는 굉장히.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이가 아파도 그냥 양치질을 좀 열심히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고 참기 마련인데요. 이걸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골폐의 형태가 점진적이고 만성적인 형태가 아니라 네. 연속적이고 급성적으로 파괴가 진행합니다. 치주염이 진행 과정은 진행기와 휴지기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데요. 네. 빨간색은 진행기이고 파란색은 휴지기를 나타냅니다.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의 대다수가 이가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네. 이것은 이러한 치주 질환의 진행 과정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치주 질환 심한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당뇨병의 합병증으로도 굉장히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입니다. 자, 그럼 이런 치주 질환이요.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방 방법 뭐가 있을까요? 치주 질환을 예방을 하려면 네.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을 해야 합니다. 치주 질환의 진행에 따라서 정기적 구강 검진의 시기도 달라지는데요. 경증일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구강 검진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중증일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엔 꼭 검진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네. 네. 중증의 경우에는 치주낭 깊이가 깊어 자가 관리가 잘 되지 않으므로 치과에 자주 내원하셔서 잇몸 관리를 받아야 치주 질환의 예방과 진행 속도를 늦춰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속 상태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 아니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꼭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예. 네, 이렇게 검진도 검진인데요. 사실 치아 건강하면 양치질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 역시 양치질이겠죠? 네. 치태는 치아에 부착되어 있는 세균 덩어리로 치주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충치와도 연관성이 깊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치태를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치태와 잇몸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과 충치 예방법에는 치료와 예방법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칫솔질로 치태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칫솔질은 잇몸 위에 위치하는 치태를 제거하고요. 네. 그다음에 잇몸과 치아 뿌리 사이에 위치해 있는 치태와 치석의 형성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치은염을 치료 예방할 수 있고요. 치석의 형성을 막아줌으로써 치주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양치질 누구나 매일 하고 계실 겁니다. 뭐 적게 하시는 분들은 한 번 하실 수도 있고 많이 하실 분들은 간식을 먹을 때마다 해서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 자주 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칫솔질을 제대로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네. 칫솔질은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악 하악의 구황 쪽과 원심 쪽, 그 다음에 치열의 마지막 치아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상악과 하악의 안면 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악과 하악의 귀합 쪽을 하시고 그다음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 등의 특수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치간부를 닦게 됩니다. 네. 자, 모형으로 모형.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보통 사람들이 양치질을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냥 보이는 데를 주로 많이 닦고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특히 앞니 많이 닦아줍니다. 닦죠. 예. 앞니는 보이니까 잘 닦아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씹는 면도 이렇게 닦아주고요. 이렇게 잘 닦아줍니다. 약간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경향이 있죠. 마구잡이로 이렇게 칫솔질을 하고 나서 네. 한 3분 정도 지나고 나면 팔이 아파오면서 칫솔질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정해진 순서가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칫솔질이 잘 안 되는 부위가 분명히 있게 되고 그 네. 부분에 치태와 치석이 쌓여서 잇몸 질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순서를 정해서 칫솔질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칫솔질을 하는 순서는 정해진 순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치아 앞면 쪽이 칫솔질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입 안쪽부터, 안쪽부터 네. 칫솔질을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또 칫솔을 세워서 45도 각도로 45도 각도로 씹는 면을 향해서 이렇게 쓸어 올리듯이 뿌리에서 이런 식으로 위쪽 씹는 면을 향해서요. 씹는 면을 향해서 이렇게 올리듯이 네. 예, 마사지를 해주듯이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치아 앞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칫솔을 눕혀서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요. 예. 칫솔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세워서요. 이런 식으로 네. 양치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고요. 예. 특히 앞쪽 같은 경우는 침샘이 있어서 치석이 잘 형성되는 부위니까 더욱더 세심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래쪽에 안쪽을 다 해줬으면 위턱에 안쪽 면을 해줍니다. 아래를 다 끝내고 위로 네. 가는 거네요. 예, 위쪽을 해서 마찬가지로 45도 각도로 네. 치아 씹는 면을 향해서 45도 쓸어내리듯이 이런 식으로 칫솔을 해줍니다. 네. 뭐 사실 안쪽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안쪽은 잘 네. 안 하게 되는데요. 안쪽에도 치태나 치석이 잘 형성이 되니까 네. 안쪽도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안쪽을 다 끝내고 나서는 바깥쪽으로 넘어가서 위에서부터 마찬가지로. 쓸어내리듯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칫솔질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앞니를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네. 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도 이런 식으로 쓸어 올리듯이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위에서 아래로 하면 됩니다. 오히려 잇몸으로 끼게 되는 거겠어요. 치태나 그런 게. 그렇습니다. 예. 꼭 밑에서 위쪽으로 하시고 예. 일단 치아의 양 옆면을 먼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저도 좋지 그렇게 않고 하는데. 네.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을 다 끝낸 이후에는 씹는 면을 왔다 갔다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씹는 면을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아래 씹는 면을 다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혀는 이렇게 구역질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적당히 칫솔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잘 네. 닦아주시면 칫솔질이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구역질이 날 때까지 하는데 나기 전까지요. 네. 그리고 저는 입천장을 닦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어디서 봤어요. 근데 입천장은 안 닦아도 되나요? 입천장은 치태나 이런 것들이 잘 끼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굳이 칫솔질을 하진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바른 칫솔질 방법 잘 보셨죠? 이 방법대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칫솔질만 매일 깨끗이 하면
없다,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근데요, 한 번 생긴 치석은 칫솔질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이 치석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치석은 석회화되어서 치아면에 단단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칫솔질로는 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네. 때문에 치태가 치석이 되기 전에 올바른 칫솔질로 치태를 제거를 하시는 것이 구강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 그림, 함께 보시죠. 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치석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잇몸이 빨갛게 붓고 피가 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렇네요, 정말. 예.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치석 제거술 스케일링 후에 네. 잇몸이 깨끗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보시죠. 네. 구강위생관리는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요. 구강위생관리 후 전에는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고 이랬던 것들이 구강위생관리 후에 잇몸에서 피가 나지 않고 잇몸이 건강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치석이 얼마나 쌓였는지, 치태나 치석이 얼마나 쌓였는지 염색약으로 염색해 놓은 사진인데요. 구강위생 관리 전에는 저렇게 치태와 치석이 많았다가 구강위생 관리 후에 더욱 깨끗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이요. 그리고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치태를 철저하게 제거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치실과 치간 칫솔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생마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장학선 선생님과 함께 치주 질환의 예방과 그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치주 질환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셨다 하시는 분들 오늘 상담 전화로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이 몸에서요, 피가 너무 심하게 많이 좀 나는 것 같아서요. 아, 많이 나세요. 예, 네. 칫솔질을 하면 좀 많이 나고, 칫솔질 안 해도 또, 이 몸을 쪽쪽 빨면 피가 자꾸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칫솔질 안 할 때도 난다고 하시네요, 선생님. 칫솔질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칫솔질을 안 해도 입에서 피가 난다는 얘기는 아까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잇몸이 붓고 염증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얼른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서 일단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네. 스케일링을 일단 시행한 후에 필요하다면 치주 치료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치과에 가면요. 네. 네. 스케일링도 한번 받고, 또 치주 이빨도 한 번씩 이래, 어떤지 보면 이제 붓고 하면서 아픈 데가 있지. 그렇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데 피가 좀 많이 심하게 많이 좀 납니다. 그리고 이빨은 전부 다 내가 전부 다 보철레가 다 덮으셔야 나는 이빨이 좀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는가. 일단 치아를 보철을 하시게 되면 그 보철과 치아 사이에 잇몸 사이에 양치질이 잘 안 되는 부위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부위는 더욱더 세심하게 양치질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예.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한다는 거는 잇몸의 염증 상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계속 놔두고 방치하신다면은 잇몸뼈가 계속 녹아서 나중에 치아가 흔들려서 치아를 결국에는 못 깨뜨릴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치과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네. 이빨이 막 부어가지고, 이빨 덮어 씌운 데가 부었거든요. 예. 그래 부어가지고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사그라앉았는데 씹으면 딱딱한 걸 씹으면 아프고 예. 그리고 이빨하고 잇몸 사이에 거기에 이렇게 파이가지고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쑥 들어가거든요. 네. 왜 그런 거 싶어갖고 전화 드렸어요. 어머니 치아를 씌운 게 얼마나 되셨죠? 오래되셨죠? 예, 씌워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예.
그 치아를 씌우는 지 오래된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보이지 않게 치태나 치석이 쌓여서 안에서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부어야. 예. 안에서 충치가 생기게 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네. 것들은 이제 씌워놓은 것을 벗겨내 보지 않으면 그거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네. 치아를 씌웠는 지 오래되셨다고 한다면 네. 씌워놓은 치아를 벗겨내서 안에 충치가 많이 심하게 생겼다고 한다면 충치 치료를 한 이후에 다시 씌우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네. 예,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과를 한 점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근데 충치가 안에서 먹어서 썩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단기간에는 뭐 증상이 잠깐 뭐 약을 먹거나 그랬을 때 증상이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뭐 아프거나 붓거나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보철하신 지가 오래되셨다고 한다면 보철물을 다 제거를 하고 안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잇몸하고 사이에 그 손가락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떼어야 됩니까? 예. 그거는 이제 씹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치아 잇몸이 닳아서 예. 깨지거나 닳아서 이렇게 잇몸이 패인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떼우시는 것이 치아를 시리거나 그런 증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장학선 선생님과 함께 치주질환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치주질환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미루지 말고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치주질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치주질환의 치료 과정은 응급치료를 시행을 하고요. 네. 원인을 제거하고 유지 관리는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잇몸이 심하게 붓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통증 제거를 위해서 치주 치료를 시행을 하고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환자의 증상이 완화가 되면 구강위생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치주 상태를 재검사를 해서 치주 수술이 필요한지 치주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고 다시 한번 구강위생 교육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치료 방법 단계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예. 잇몸의 염증이 연조직에만 국한되어 있는 치주 질환의 초기에는 스케일링을 통한 치석 제거와 구강위생 관리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주염으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치근 활택술이나 치은 연화 소파술이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치주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치근 활택술은 치근을 매끈하고 단단하며 깨끗한 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치근에 남아있는 치석과 배각질의 일부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치근 활택술은 치근면이 불규칙한 면을 제거를 하고요. 매끈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치태 제거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새로 형성되는 치석의 치근면에 대한 결합력을 약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치석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자, 지금 설명해 주신 치근 활택술 말고 이제 치은 연화 소파술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네, 치은 연화 소파술은 잇몸 속 치아 뿌리 표면에 붙어 있는 치석이나 염증 조직을 긁어내는 방법인데요. 네. 치석 제거술과 다르게 잇몸의 조직을 긁어내는 방법입니다. 이 치료는 치은염이나 초기 치주염의 경우에 사용하는 시술로 잇몸 염증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진행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자, 앞서 치료 방법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때 마지막에 이제 치주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셨어요. 치주 수술이란 게 어떤 수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치주 판막 수술은 치주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염증을 눈으로 보면서 제거를 하는 방법인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치주 판막 수술은 중증도 이상 심하게 진행된 치주 질환에서 심하네요. 예. 치주 조직이 깊고 광범위하게 파게 되어 치은 연화 소파술 또는 치은 절제술 등의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충분하다고 예상되는 경우나 아니면 치조골 뼈에 대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되는 방법입니다. 네. 치주 판막 수술은 국소 마취 후에 잇몸을 절개를 하고
치면으로부터 잇몸 조직을 분리하고 시술 부위를 눈으로 직접 관찰하면서 괴사된 나쁜 조직을 제거를 하고 네. 뼈를 이식하거나 다듬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환자는 내려간 잇몸뼈가 재생되는 치료를 받기를 원하지만 잇몸 조직이 다시 재생되는 재생수술 치료는 극히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예.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질환이 진행을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잇몸이 붓고 양치질 할 때마다 피가 나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시리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요, 장학선 선생님과 함께 치주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궁금증 오늘 259개 5100번, 5200번 상담 전화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예, 다름이 아니고 예. 네. 작년에 제가 오른쪽 아랫니 어금니 네.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도 안 돼가지고 네. 결국 이거 이빨을 어금니를 뺐거든요. 예, 네. 뺐는데 뺏는 치아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치아 상태는 완전히 이제 아무 이상이 없고 예. 네. 예. 그래가지고 빼고 난 뒤에 그래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게 원래 이제 다시 또 이제 왼쪽 어금니 네. 그 부분이 내나 이제 똑같은 증상으로 지금 이제 아파가지고 네. 그냥 평상시 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예, 예. 근데 음식물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충격이 있으면은 우리 아이 아파가지고 내나 또 병원에 갔거든요. 네. 그래가 간 지 한 이틀 전에 갔는데 이제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염증 치료를 이제 했는데도 지금 내나 그것도 아프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그냥 이빨도 그러시면 어금니가 되나 웃기네. 그렇죠. 걱정이 많이 되시죠. 예, 그래 이걸 또 빼야 되는가 싶어서 그래도 전화를 드리십니다. 네. 보통 충치나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고 치아만 놓고 보면 치아는 멀쩡해 보이지만 치아가 흔들려서 치아를 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아가 썩지 않았어도 치아를 잡고 있는 잇몸 부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네.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씹을 때 통증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가 치주 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그런 증상을 호소를 하시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일단 시행을 해서 잇몸의 염증을 제거를 하고 나면 증상이 대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증상이 해소가 안 되고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한다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잇몸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치아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네.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나서 증상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기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양치질밖에 없나요? 양치질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기서 거울을 보면서 치료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양치질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양치질을 일단 올바른 치술질을 잘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잇몸이 많이 내려가신 분들은 치아 사이가 들떠 있습니다. 그런 부위는 그냥 일반 칫솔질로 제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치간 칫솔이나 치실 등을 사용을 해서 네. 그 사이에 붙은 치태나 치석을 제거를 해주는 게 잇몸 건강에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염증이 더 퍼지지 않게 염증 치료를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궁금한 점 네. 더 있으신가요? 그래도 작년에 내가 이제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 치료를 다 받고 했는데도 결국 안 돼가 뺐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이게 우리는 일반 지식도 많은 것도 아니고 네. 네. 걱정 결국에는 많이 이제 되시죠. 빼야 된다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네. 예. 지금 걱정이 돼서 내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네. 예. 집에서 양치질 앞서 나왔던 올바른 양치질 방법으로 꼭 해주시고요. 칫솔과 치간 칫솔도 같이 사용해 주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사랑- 있으신가요? 네, 사랑니 때문에 네. 전화를 드렸는데요. 예.
나이는 조금 있고요. 네. 사랑니가 전에 충치 먹어서 조금 떼었거든요. 네. 예, 예. 떼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파절이 일더라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음식물이 옆 잇몸과 잇몸 사이에 끼어요. 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빼야 되는지 또 그거 빼려고 하니까 옆에 이빨들이 흔들리면 예, 예. 그게 빠지면 흔들릴까봐 그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지 않나 싶어서 네.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예. 있는데요. 예, 예. 이빨에 잇몸이 조금 드러났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번에 하면서 그거 이렇게 떼우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떼우는데 그거 예. 사랑니도 같이 그냥 이걸 뒤집어 씌우고 살려놔야 될지 궁금해요. 네. 그 사랑니는 보통 대부분 덜 맹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누워서 나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정상적으로 예, 잘 나와 있어요. 예, 예, 정상적으로 잘 나와 있다면 굳이 빼는 거를 권유해 드리진 않는데요. 사랑니가 일단 대신 너무 후방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잘 양치질치 시술질 할 때 잘 닦이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충치가 잘 생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충치가 있으면은 충치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치아들로 옮겨 붙어서 다른 치아들도 충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치로 인해서 사랑니로 인해서 충치가 생길 그런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네. 사랑니가 똑바로 나서도 충치를 사랑니를 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럼 그걸 빼면 나이가 있으니까 혹시나 그 자리가 지지를 해주는데 그게 빠져버리면 옆에 이빨들이 좀 힘을 싣지 못하지 않을까요? 근데 대부분 보시면 사랑니가 위아래 사랑니가 잘 씹히시나요? 위에 사랑니는 빠지고요. 예, 예. 아래 사랑니만 있어요. 예, 예. 아래 사랑니만 있다는 얘기지는 그러면 이 사랑니는 위에 같이 씹힐 수 있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네. 치아를 다른 치아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옆에 이빨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거죠? 예, 예. 그 정확한 거는 제가 사진을 보고 이렇게 직접 환자분을 보셔야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대개는 보면은 맞물리는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지지대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니는 또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맞물리는 치아가 없으면 치아가 더 잘 썩습니다. 보통 치아들은 그런가요? 같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씹으면서 자기네들끼리 세정 작용을 하는데요. 네. 네. 사랑니가 위에가 없고 아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치아는 분명히 씹히지 않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끼리 또 세정 작용 또한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랑니는 너무 안쪽이라서 양치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랑니도 조만간 또 망가져서 뽑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빼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선생님께서는. 네, 예. 사랑니는 일단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다른 치아들도 건강하고 관리가 잘 되신다면 유지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대개 보통 저희 병원에 사랑니를 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통 대부분 관리가 잘 안 되셔서 그런 식으로 뽑기 때문에 사랑니는 되도록이면 유지가 관리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뽑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자, 앞서 저희는 치주 수술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질환이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은 이를 뽑고 새로 이를 심는 것조차도 힘들 수 있다는 부분을 또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는 건가요? 네.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서 질환이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남아있는 치조골을 보존을 하고 하악관이나 상악동, 주변 치아로의 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 치아를 뽑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은 하악관으로서 네. 아래 입술과 아래 턱의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상악동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네. 이 상악동이라고 하는 구조물은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공간으로서 상악에 있는 치아들과 가까운데
이 치아와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치아들로 인해서 상악동에 염증이 생긴다면 축농증이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악관과 상악동 같은 구조물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뭐 일정한 높이의 뼈가 필요한데 네. 이런 구조물적인 제한점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을 정도로 뼈가 망가진 경우에는 치료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치주 질환이 심해서 이까지 뽑고 또 새로 이를 심는 상황이 온다면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돈이거든요. 굉장히 비싼 치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치아가 많이 망가져서 비용이 많이 드시는 환자분들도 네. 많으신데요.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치료 방법이 뭐 임플란트는 조금 비싼 치료법이고요. 임플란트 이외에도 뭐 보철이라든지 아니면 틀니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치과 의사와 상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죠. 네. 치아를 한 개 상실한 경우에는 브릿지와 임플란트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브릿지는 양 옆의 치아를 삭제를 하고 다리처럼 연결하는 방법으로 임플란트가 개발되기 전에 주로 치료하던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가 보편화되었는데요. 네. 인공 뿌리를 심고 인공 치아를 연결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브릿지는 주변에 손상되지 않은 치아를 삭제하는 단점이 있지만 치료 기간이 짧고요. 네. 임플란트는 주변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치료법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치료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철의 수명을 보시면 브릿지는 평균적으로 7년에서 10년 정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임플란트는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반영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치료 방법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뼈 상태나 비용 등을 고려를 해서 치과 의사와 상담을 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신다면 더 좋은 치료 결과를 나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치주 질환에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치주 질환의 예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을 하시고 잇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후나 취침 전에 양치질을 통해서 구강 내에 남아있는 치태 세균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칫솔질은 최소 하루에 2번 이상 해주셔야 하고요. 네. 시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를 깨끗이 하는 것도 잇몸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내원하셔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잇몸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식사 후에 올바른 양치질, 치실과 치간 칫솔의 사용, 그리고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방법 되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장학선 선생님과 함께 치주 질환의 예방과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잇몸병은 흔한 구강 내 질환으로 세균에 의해서 생깁니다. 따라서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플라그와 치석을 제거를 해야 하는데요. 네. 바른 입술질과 치간 칫솔의 사용으로 이런 플라그를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내원하셔서 스케일링을 하신다면 건강한 잇몸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최대 5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나들이나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고 이미 떠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오늘부터 5월 5일까지를 이 가정의 달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마 교통 많이 혼잡할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날이 따뜻하니까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러 가실 때 음식 싸가시죠. 혹시 상하진 않았는지 드시기 전에 꼭 확인해보고 드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황금 연휴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